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감염병 자문위원회가 오는 17일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합니다.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율은 13.2%로 아직 방역 당국의 기대보다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가진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주일 미 해병 전력의 기동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오늘부터 3년 이내로 연장돼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박람회 CES가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모은 채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최신 기술이 가져올 우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현장을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뒤에도 사망자 수를 대폭 줄여서 보고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마지막 일주일간 코로나19 사망자로 보고한 600여 건은 현실과는 턱없이 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여전히 크게 축소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 still believes that deaths are heavily underreported from China. We still do not have adequate information to make a full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WHO는 중국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기로 한 지난해 12월 초 이후로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신규 입원자 수 등 방역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자, 사망자 규모를 다룬 주간 현황을 최근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인 사망자 수는 실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간 현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648건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규모가 하루 10,000명 안팎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는 중국의 집계 방식 때문으로 WHO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를 정의할 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매우 적게 나오게 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7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1,861명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302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4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성률은 13.2%로 첫날에 이어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단기 체류 외국인 누적 양성률은 16.9%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0시 기준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 135명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90명으로 전체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66.7%가 중국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중국을 경유하는 양국 국민의 경유 비자 면제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주의 목적이나 초청 등 긴급한 사유로 현지에 도착한 뒤 비자를 발급받는 도착 비자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자문위가 이 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도출하면 정부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19일이나 20일쯤
중대본 회의를 열고 조정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가진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한편 대일 방어 범위를 우주 공간까지 확대하고 주일 미 해병 전력의 기동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은 중국이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방위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전에 없던 반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일본의 새 방위 전략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또 기존 방위 조약의 범위를 우주 공간까지 확대해 우주에서도 일본을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constantly expanding the horizons of our cooperation beyond even our planet. Later this week, Foreign Minister and I will sign a new agreement on U.S.-Japan cooperation in space. 일본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일본 열도를 넘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strongly accuse them for the launch of ballistic missiles during the past year at unprecedented frequency and reaffirmed our unwavering commitment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개편 계획도 내놨습니다. 기동이 가능한 해병대를 보내 해병 연안연대로 새롭게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equip this new formation with advanc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s well as anti-ship and transportation capabilities.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수낙 영국 총리를 만나 두 나라가 서로 손쉽게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더욱 긴밀한 군사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머리 위로 북한의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른바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냐며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 무장론을 언급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대통령의 발언이라서 그 파장이 컸습니다. 국방부는 국가 생존권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이었다면서 정책적으로는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범철 차관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핵 보유로 우리의 입장이 바뀌느냐 그런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핵무장리 언급을 간략하게 하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도 대통령의 워딩으로 핵 배치, 자체 핵 이런 단어들이 좀 나와서 그래도 조금 그거는 아무래도 국내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여론까지도 수렴하는 어떻게 보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인식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해 나가야 될 것은 확장 억제 강화다. 이런 게 논리적 흐름 속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아주 원론적인 원칙적인 언급이셨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대 위원장들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하며 고용세습은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의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비상식적 관행으로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 비리입니다. 또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서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의 역할은 노사 간의 힘에 균형을 더하는 조정자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지금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공사라든지 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여기는 노사 자율적으로 머리 맞대고 해결해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지휘한 화물연대 이거는 이제 가장 그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이 노사 관계는 저울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익 배분의 문제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노사 힘의 균형을 뒷받침하고 또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노동 탄압의 앞장서는 공안검사의 모습만 어른거린다는 거죠.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말장난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노동자들이 그런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보수 내에서 자기 지지 기반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노예 노동 사회로 압박하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방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하라면서도 여전히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걸 놓고 당 내에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대표와 당이 모두 살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만큼 선당 후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겨울밤에 쌀랑눈 소리 없이 쌓이듯이 여러 걱정과 우려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총선 승리를 해야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도 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수사다, 정치 공세다, 정적 죽이기다라고 한다면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세게 주장을 하고 피켓을 100번을 들고 당 대표 검찰 출석할 때마다 100명씩 의원들이 혹시나 몰려 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민들이 민심이 이것을 승인해 주는 과정은 최종 과정은 내년 총선이에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다 선당후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모든 당원들이 지켜야 될 절대선이라고 봅니다. 반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당내 다른 목소리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지지층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개딸도 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뭉쳐 있으면은 서로 당내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통합적으로 가야지.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총을 쏴대면은 그 총이 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다 민주당이 백척간두에 있고 풍전등화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총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서, 즉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자예요. 이걸 개딸들이 똑같이 이재명하고 안 한다고 그러고 얘기하면 그건 나쁘죠. 오늘은 전국적으로 3월 중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전국에 겨울 호우가 쏟아지겠고 주말부터는 영동의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변화무쌍한 겨울 날씨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먼저 기온부터 알아보죠. 오늘은 겨울이 아니라 봄 날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영상 12도까지 오릅니다. 평균 기온은 10도가량 크게 웃도는 3월 중순의 기온 분포인데요. 이 밖에 강릉과 광주도 영상 17도까지 오르면서 겨울이 실종하는 것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벌써 일주일가량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극 한파가 물러난 뒤에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면서 한반도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사라지고 예년의 추운 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리는 그 비는 겨울비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의 호우가 쏟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겨울 호우를 몰고 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주도와 남해안인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250mm, 제주 내륙과 남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남부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단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지형적인 영향이 겹치면서 주말에는 비가 아닌 폭설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상 지역은 영동 지역인데요.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가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자 돈으로 무마하려 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녀의 일탈로 마음고생을 하던 A씨. 지난 연말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비경이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아이 사건을 처리한 비경이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 이름을 말하면서 제가 사건 다 해결해 줬는데 저한테 술 한 잔 사도 되지 않냐.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술에 취한 비경이의 행동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척하며 손을 잡는 등 심상찮은 신체 접촉을 여러 번 시도하자 두려움에 빠진 A씨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스치는 터치가 아니라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녀의 사건을 처리해줬는데 밥이나 커피 한 번 산 적이 없다며 이리저리 말을 돌리던 비경이는 급기야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신 되게 좋은데. 저도 엄청 감사해요. 같이 가면 동화 안 될까? 아, 가끔씩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네, 같이 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안 될까?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맡은 현직 경찰관이라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비경이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근데 집에서 해피하게 하는 거 다 보고 싶어. 아니 나 진짜 너무 이뻐요. 나 사랑해요. 저를? 응. 술 그만 드셔야겠다. 같이 자면 어떨까요? A씨는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가까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비경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연락을 멈췄고 이후 돈으로 회유까지 시도했습니다. 금전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머니 뭐
병원이라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좀 보답드리고 싶어요. 현직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경위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무했습니다. 이 때문에 직속 상관과 감찰부서에서도 YTN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대상자는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였고 직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비경위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경찰 당국의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각종 세금을 1주택자와 같은 조건을 주는 제도입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전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인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이 금리 인상에 따라 10%대를 돌파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우려되자 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별도 공시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A씨는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도 덩달아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도 안 좋은데 시장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신용이자를 내는 금액도 많이 올라가서 2배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는 더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은 실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데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일부 구간 이자율은 이미 10%대를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KB증권과 SK증권도 10%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부진한 데다 이자 부담도 커지다 보니 B2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초 17조 원대에서 최근 15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반대매매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 비율 아래로 내려갈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증권사의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연말까지 면제했는데 새해 들어 안정화 대책도 끝난 겁니다. 이자 갚는 데 대한 부담들 때문에 반대매매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 추세가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변동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투자자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교적 저렴한 대면 계좌 이자율과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구분해 각각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자 부담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리 인상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빚을 내 주식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내 광산 6곳에서 미래유망 자원으로 꼽히는 리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 핵심 소재입니다. 이평구 지질연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광산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곳에서 리튬을 찾을 수 있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질연구원은 리튬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 구멍을 내는 시추를 거쳐야 한다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를 마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모두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0.8% 오른 33,973.0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어제보다 50.36포인트, 1.28% 오른 3,969.61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89.04포인트, 1.76% 상승한 1,931.6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른 건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심리가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에 나온 경제 전문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면 경계심에 조금 이제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장 후반 갈수록 더 커졌다. 이 얘기는 시장의 심리가 그만큼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12일에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연준의 통화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걸 선 반영한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왜 읽히느냐. 특히 연준 이사들이 잇따라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이제 매파성 발언을 많이 내놨거든요. 2023년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 올해는 금리 인하 더 이상 없어. 막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거예요. 수전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달 말로 예정된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0.25%포인트와 0.5%포인트 모두 타당하지만 자신은 0.25%포인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결정은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앞으로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며 더 작은 폭의 금리 변화는 우리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오작동으로 미국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이버 공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체적인 원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저지주 뉴아크 공항 창구는 이른 아침부터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국내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I'm really upset, but what can I do? But it makes you kind of nervous. Is there something else that maybe we're not being told right now? 같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o when I saw the boards, I definitely did think that there could be an issue with the flight, or maybe the plane, or like an engine, issue or something that's always. 미 연방항공청 FAA는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 중단 명령을 내렸다가 오전 8시 50분쯤부터 점진적으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FAA의 전산정보체계 노탐의 오작동 때문이었습니다. 노탐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I'd have to say it's very unusual because this, I've covered this sector for over 10 years,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m familiar with this system being unavailable. 이번 사태로 미 전역에서 2만 1000여 편의 비행이 지연됐고 파리와 런던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1840여 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에게 즉각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 cause of it is. They expect it to be able in a couple hours they'll have a good sense of what caused it, and we'll respond at that time. 이번 사태가 사이버 공격 때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이 원인이고 그 배후가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으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전산 시스템 오작동으로 미 전역 항공편 운항이 한때 차질을 빚으면서 대한항공 일부 항공편도 지연 운항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애틀란타와 워싱턴, 뉴욕에서 각각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가 예정보다 1시간 10분 정도 늦게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중단이 해제된 이후였지만 앞서 지연됐던 다른 항공사 항공편 출발로 이륙장이 몰리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와 화물기가 지연 없이 정상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광저우 도심에서 승용차가 행인을 덮쳐 18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광저우 공안당국은 어제 오후 5시 25분쯤 도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행인에게 돌진해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와 웨이보 등 SNS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도심을 고속으로 질주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고의로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뒤 차에서 내려 하늘에 지폐를 뿌리고 광동성 당서기인 황쿤밍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에 탑재된 미국 나사의 섀도우 캠이 촬영한 사진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달의 남극에 위치한 너비 약 20km의 셰클턴 분화구 내부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번 사진은 가파르게 경사진 분화구에서 지름 5m의 바위가 굴러떨어진 경로가 보일 정도로 영구 음영 지역을 상세히 보여준다고 섀도우캠 제작기관인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는 설명했습니다. 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박람회 CES가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모은 채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가전제품 동향은 물론 기술 발전이 가져올 우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원고를 준비했죠. 맞습니다. 네, 피곤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그러니까 10일 오전에 비행기를 타서 장장 16시간을 걸려서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비행기에서 한 10시간 내리 잤더니 벌써 시차 적응이 네, 완료된 것 같습니다. 10시간이면 많이 잔 것 같긴 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CES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미리 뽑아봤는데 올해 CES에서는 웹 3.0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가 새로운 화두였다고요. 네, 웹 3.0 기술이란 기존의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과 같이 거대한 IT 기업들이 중앙 집중화된 이 인터넷의 대환으로 일컫는 그 차세대 기술을 일컫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이 블록체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체불가 토큰, 또 메타버스 등이 좀 대표적입니다. 네. 제가 또 올해 CES에서 이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접목한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제가 직접 이 가상현실 고글과 이 센서가 탑재된 장갑과 조끼를 착용하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체험해봤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는 캐릭터들과 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은 이 장갑에 부착된 센서들로 실제로 이 진동이 느껴져서 실제로 손뼉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이 총싸움 게임을 하다가 총에 맞으면 이 조끼에 탑재된 진동 센서로 이 아프게 실제로 이제 조금의 이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실감나게 재밌게 체험을 했습니다. 네.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10분 만에 저와 똑같은 가상 인간을 만드는 것도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 10초 정도 사람을 촬영해서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면 사람과 똑같이 생긴 가상 인간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30분 분량의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실제로 여기에 자기 목소리까지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똑같은 가상 인간을 마주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리포트 마지막에 이 모습 나가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실제 가상 인간이 이 클로징 멘트를 했습니다. 예, 저희도 저걸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된 거지 않습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좀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네, 지난해에도 대면으로 행사가 열리긴 했지만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거 불참해서 반쪽짜리 행사나 다름없었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또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500여 곳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관람객 수도 지난해 2배 수준인 10만 명을 훌쩍 넘겨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과 미중 갈등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보통 이 중국 기업들이 삼성이나 LG, 우리 기업 부스 바로 옆에서 좀 신기한 가전제품들을 많이 선보였다고 해요. 근데 네. 올해는 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삼성과 LG는 박람회장 가장 가까운 곳에 또 관람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형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실제로 입장 대기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특히 이 LG 부스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 올레드 지평선이 그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전광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260개의 올레드 패널을 이어붙인 거대한 디스플레이인데요.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과 선명한 색감 대비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또 LG전자는 전원선 외에 주변 연결선을 모두 없앤 올레드 TV 신제품을 내놨는데 이건 내장 기술과 영상 플레이 부문에서 모두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또 삼성은 특정한 제품을 선보이기보다는 초연결성을 이제 미래의 화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모두 연동이 돼 있고 이 앱 하나로 이 모든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삼성이 제시한 우리의 미래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이 모든 가전제품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을 공개했는데요. 저도 간단한 기능을 체험해봤어요. 이 기기에 달린 조그마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가전제품에 연동된 모든 가전제품들이 전원이 꺼지고 또 2번 누르면 모두 켜지고 좀 이런 간단한 기능이었는데요. 밤에 불 끄러가기 귀찮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모든 집안의 가전제품들이 꺼지니까 핸드폰 앱으로. 네, 그 좀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활약도 눈에 띄었는데요. 무려 100여 개 기업이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CES에서 공개된 가전제품의 흐름을 보니까 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기보다는 당장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제품들이 좀 주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저희 갔다 와서 눈이 많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기술을 많이 보고 와서. 그 현장에 차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올해는 모빌리티 전시관 규모가 지난해보다 25% 더 커져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신기술을 접목한 전기차가 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 BMW 그룹이 내놓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차량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외관이 전자 잉크를 사용해서 외관 색을 시시각각 카멜레온처럼 바꿀 수 있고요. 또 먼 미래의 모습이긴 하지만 차량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운전자가 차량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만화에서 보는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만화와 같은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But please don't call her just a car. You will hurt her feelings. It is our vision of pushing the boundaries between physical and digital perception. 네, 또 소니는 혼다와 합작해서 움직이는 게임기라고 불리는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게임의 명가답게 차 안에서 게임이나 음악을 즐기는 건 물론 증강현실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놨습니다. 또 국내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가 미래형 자율주행 전기차를 선보였는데요. 이 차량 바퀴마다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달려 있어서 내 바퀴를 직각으로 꺾으면 차가 옆으로 개걸음을 걷습니다. 또 그리고 제자리에서 회전까지 가능해요. 이런 점들이 좀 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주차할 때 편하겠네요. 감탄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올해 CES에서는 또 지속 가능성과 인간 안보도 새로운 화두였죠. 그렇습니다. 올해 CES 기조연설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전제품 박람회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농기계의 자율주행이랑 인공지능을 접목해 농기계 테슬라라고 불리는 존 디어의 존 메이 회장이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이 존 메이 회장은 첨단 농업 기술이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purpose is simple. We run so life can leap forward. That means empowering our customers
to have an economically and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business that provide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네, 지금 보이시는 거는 1초에 씨앗 30개를 기관총처럼 땅에 심을 수 있는 신형 파종기인데요. 이 0.2ml의 비료만 씨앗에 직접 분사를 해서 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국내 기업으로는 SK그룹이 탄소 감축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량 목표량의 1%, 2억 톤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1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또 전기로 하늘을 나는 도시망공교통이랑 대체유 단백질로 만든 지속 가능한 식품 등 40여 개 친환경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예. 올해 CES에 기업 총수들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누구 볼 수 있었습니까? 일단 SK의 최태원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그리고 또 LG전자, 삼성전자의 이제 사장들도 모두 다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내세운 것들이 올해 경기 침체가 워낙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를 좀 밝혔습니다. 특히 생활가전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야외 활동이 늘면서 가전제품 수요도 많이 줄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하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위축돼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볼까 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고급형 제품들로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다양한 비스포크 제품을 투입해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하고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이코 컨셔스한 소비자들을 공략하겠습니다. LG전자 조주환 사장도 올해 특별히 투자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며 고객 맞춤형 제품과 고급형 제품 선택 폭을 늘리고 이 전기차나 메타버스 등 디지털 헬스도 포함해서요.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또 올해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내놓은 전략들이 진짜 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혜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이모 씨는 지난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과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1월 인천에 있는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40대 여성 A씨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A씨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동료 노동자를 학대하고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1년 넘게 괴롭히고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이틀 동안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9.8도로 예년 기온을 8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3월 중순 초봄에 해당하는 날씨입니다. 다만 온화한 날씨도 잠시일 뿐 밤부터는 겨울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지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50mm 이상, 지리산과 남해안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5에서 10도가량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나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은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비와 눈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요일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탁합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미세먼지와 건조함은 이번에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